안녕하세요. 네, B형 1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늦었는데 정말 죄송하고, 보통은 15분 정도로 맞춰서 제가 올 거거든요. 근데 약간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B형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4회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한 번씩 보는 걸로 해서 총 1.5세트로 이 올해 실전 GS가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고, 혹시 기초를 들으셨으면 이제 합쳐서 2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기득이시면은 제 생각에는 제 거 말고도 한 개 정도 더 보시는 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시험 범위 면으로는 상표법이 사실 범위가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제 판례집을 다 보셨고 문제를 다 풀어 보셨으면은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은 될 수밖에 없고 대충 커버가 돼요. 웬만한 그건 제가 잘 찍어서가 아니고 그냥 모든 강사가 2세트 정도 내면 다 어느 정도 찍어요. 근데 그래도 약간 스타일 다른 거면서 지금 제 강의보다는 수강생 많으신 분들 거 한 명 정도는 골라서 이렇게 목차만 잡아보셔도 괜찮으니까 좀 풀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그렇지 않게 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래도 제 스타일 안 묻어나게 좀 내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 주관이 조금씩 들어간 문제고 스타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개 정도는 다른 거 풀어보시는 거 좀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 네, 그리고 하프 GS가 이게 원래 명칭이 레벨업 하프 실전 GS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문제 내면서도 이거 이렇게 낼까 말까 하면서 엄청 고민하면서 냈는데 수능 문점이 진짜 많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 다 창작이에요, 사실. 이게 사실관계 다 섞어가지고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중요한 사실관계를 많이 분석을 해봐서 섞을 수 있던 거라서 배워가실 게 어느 정도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로얄비 사건을 가정한 로얄비 문제가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투어 코일 문제를 냈다고 주 쟁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소논점들로 불사용 시도 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점을 섞었어요. 근데 이게 디테일하게 포섭하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고, 이거 아마 대부분 좀 누락하신 게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내면서도 그렇게 주장 안 빼먹게 하려고 그래도 주장 번호까지 다 매겨드렸거든요. 그래서 판단은 일단 다 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소설문 3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거는 코스제일 오일 사건을 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로얄비가 화장품이기 때문에 코스제일 오일이랑 섞기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웨딩쿨 사건을 좀 타겟을 해서 낸 거죠. 일부 지역에서 사용된 경우. 근데 그 사안에서 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점을 좀 섞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실손해배상 원칙에 따져봤을 때 손해가 없는 거여서 기본적으로 손해불발생 항변이 인정되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위조상표 침해 같은 경우에는 실손해배상이랑 상관없이 1억 이하로 인정해주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해볼 여지가 있긴 있으나, 하지만 여기서는 등록상표권자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중요한데 안 나왔어요,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자, 그런 다음에 문제 3번은 어반시스를 약간 섞은 창작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반시스인데 표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소설문 1번 같은 경우에는 안드레 팔레를 냈어요. 그래서 소설문 2번이 안드레 팔레를 낸 거고, 소설문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치 문제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이거를 충분히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 소설문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범위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취소 사유가 뭔지, 플러스 그 경우에 이제 24년도 5월 1일 이후에는 상표권 공조 동의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 취소 사유를 한 번이라도 써보시는 경험을 하시라고 5조의 1을 넣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북표 판례를 메디팜 판례랑 섞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기초로 이제 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이제 명목상 사용이 있고, 취소 심판이 청구된 이후에 사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법 규정이지만
그 규정을 딱 찾아가지고 바로 쓰는 게 이게 그 물어보는 문제도 기출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 스타일로 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좀 실전 B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대신에 복습하실 때는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정리를 먼저 드릴게요. 자, 이거는 다 하셨죠? 이거 답안을 내실 때는 직접 내셔도 되고 그 PDF 스캐너나 오피스 렌즈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채점하기가 살짝 편해요. 그래서 좀 자세히 써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가 주중에 보통 보내드립니다. 사실 그 점심시간에 몰래 채점을 해서 월급 루팡 짓을 약간 하기 때문에 근데 1강인데 말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컨투어 코일 사건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문제된 건 이거예요. 컨투어 코일 사실관계를 만들어 그 예를 들이면 원래 이제 컨투어 코일이라고 해서 코일이 이게 아니죠. 네. 이렇게 해서 한글로 응역을 병기한 상표를 등록을 받았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근데 여기서 이제 원심부터 다 읽어보면서 제가 볼 건데 실전 GS A 때도 그랬지만 제가 그 S급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심판부터 다 같이 봐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레고캠 팔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급심부터 다 봤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 게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 이번에 굉장히 자세히 분석이 됐던 판례예요. 그래서 작년에 기출 문제에서도 맞스미 판례가 나왔잖아요. 근데 맞스미 판례도 그 재작년에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 2개 중에 1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 해설은 그 대법원 본인이 이 판례의 취지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히 밝힌 거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경우에 그냥 읽어보면은 원래 있던 그냥 문구 아닌가?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논리를 보면 이게 되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거 분석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를 보면은 갑이 이렇게 이거를 매트리스 등에 등록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회사가 베스트 슬립이라고 여기 이제 강남역 쪽에 가보면 이제 소년제가 광고하는 그 침대 회사 그게 있어요. 그쪽에서 등록받아 놓은 이런 상표인데 이거를 대표자가 이렇게 등록을 받아 놓고 사용은 어떻게 했냐면 회사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명시적으로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한 적은 없어요. 자, 그런 사안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얘가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사용된 사안 중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는 거냐면 거래 상대방이랑 계약을 하면서 뭐 계약서 아니면 뭐 품목을 써놓은 서류 이렇게 거래 상대방에게 주는 서류에다가 상표의 이름을 박아놔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거 이제 사건 맡으신 분이 이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타 학원에서 상표법 강의하시던 박상환 변리사님인데 분이 이제 논리를 신박한 걸 찾으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에서 옛날에 이제 명함의 이면에 수기로 써서 제공한 이런 사안에서 거래 서류로 본 바가 있죠. 근데 그거 말고도 무슨 어떤 특정 지역에 뭐 일부 있었다는 사정 만들어놓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 행위로 안 본 판례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를 섞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11호 다목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상품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 써 있는데 거기서 뭐 정가표, 거래 서류 등의 상표를 표시한 것을 전시하거나 또는 널리 알리는 경우에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에 집착하셔가지고 이걸로 이제 반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래 서류의 의미에 대해서를 생각하는 여기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이거를 표시한 것을 법문에 지금 전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를 어떻게 짜신 거냐면 거래 상대방 한 명에게 그냥 서류 한 개를 띡 줘놓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린 건 아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에 보면 좀 타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장을 하시려고 전시나 아니면 널리 알린다 이런 말이 들어가는 우리나라 다른 법에 들어가는 해석 예를 찾아와서
그런 해석 내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그 불등적 다수인에게 주는 게 아니면은 그렇게 보지 않는 해석이 있거든요. 그 전시나 널리 알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주장하는 가장 큰 취지가 뭐였냐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일 정도가 되어야지 널리 알리는 거지. 특정인에게 그냥 이제 거래 서류로서 준 거 갖고는 널리 알리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상고심까지 간 사안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만 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이어지는 논리를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인데, 자 이제 첫 번째로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심판원 단계에서 볼 거지만 먼저 이제 상대방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상표권자가 넌데 지금 회사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너가 주장을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애초에 너네들은 계약은 맺은 바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얘의 사용은 고려할 수 없다라고 일단 처음에 주장을 해요. 상대방 측에서. 근데 이거는 깨는 방법이 뭐냐면 그 심판원 단계에서 통상 사용권이 묵시적으로 설정될 수 있으니 특허법원 판례로 이제 인용이 되면서 인정이 됐어요. 자, 이것도 이제 별거 아니지만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용권은 그 98조인가요? 거기에 있는데 96조인가 98조인가 거기에 있는데 통상 사용권은 이제 100조 1항 그쪽에 보면은 그 설정 등록을 하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그 법문에 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합의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명시적인 합의도 가능하지만 묵시적인 합의도 가능하다라고 확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그렇게 통상사용권을 설정을 해준 거니까 얘는 통상사용권자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얘의 사용을 그 보지 말라는 논리를 쓸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게 있는데 통상사용권을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보통의 웬만한 그 법률 행위들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묵시적으로 못하는 게 뭐냐면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그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부가적으로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판례에서 나온 건 아니고 이거를 조금 부가적으로 만약에 이논점이 나온다면 이게 검토를 할 때 쓸 수 있는 논거가 이거예요. 통상 사용권의 설정은 판례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왜냐면 요식행위를 따로 요하는 게 아니므로 당연히 당연한 거다라고 일단 써주실 수가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논점을 삼을 수 있는 게 이거는 실제 판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안이 있어요. 전용 사용권자가 침해 주장을 했어요. 침해 금지 청구를 그 침해자한테. 그랬더니 이제 얘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 전용 사용권 등록 안 해놨잖아 라고 우긴 사안이 있어요. 이거 판례 아시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 뭐냐면 제3자는 뭐냐면 그 100조 1항에 있는 제3자는 이 등록을 하려는 그 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가지는 자여야 제3자라고 볼 수 있지 침해자는 그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이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주장이 자기한텐 대항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포함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얘가 통상사용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그 등록을 안 했으니까 나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가사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넓게 해석을 하더라도 지금 그 얘랑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전혀 제3자가 그냥 동종업계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논의까지 써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본 판례 써주시고 포섭을 할 때 어떤 걸 써준다? 요식행위가 아니니까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써주시고 그리고 얘는 어차피 제3자인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니다 라는 것까지 써주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플러스 알파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 판례를 보면 제가 당연히 떠오르는 그 법리적 논리를 설명을 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묵시적으로 했다는 논거는 얘가 여기에 대표자고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논거고 단 한 번도 이의 신청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건 반드시 써주시고 플러스 알파를 제가 설명드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통상 사용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생각해보니까 조금 말이 되는 거예요. 전시하거나 널리 알린다는 게 상대방에게 줬기만 했는데 이게 널리 알린 건가? 이게 해석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널리로 가시면 돼요. 널리. 그래서 이 널리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제 특허법상 논리도 가져오고 일본 판례 논리도 가져와가지고 이제 섞어가지고 대법원이 판시를 한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특허법에서 어떤 논리가 있는 거냐면 반포된 간행물의 게재라고 되어 있으면 열람 가능한 상태여야 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는 거냐면 그 어떤 비밀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거를 받기만 하는 경우에는 반포된 간행물의 게재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논리를 여기서 말해주는 거냐면 여기서 거래 상대방은 일반 공중에 속한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어떤 거를 구분해서 말해주려고 했던 거냐면 여기서의 널리 알린다는 거는 내 내부자들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 안에서 이렇게 뭐 프린트 해가지고 서류를 옮길 때 이렇게 넘기는 서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을 거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부자가 아닌 그 외측의 거래 상대방에게 상표를 표시하는 걸 넘기는 거를 여기서 널리로 보겠다라는 의미로 판시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말해주는 부분이 뭐는 거냐면 거래 그 중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이 거래 서류를 넘겼고 그리고 그게 일반 공중에 속하는 상대방이어서 그 여기 해당할 수 있다라는 말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아무튼 그 판례 해설이 굉장히 길지만 결국엔 그게 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어야 된다라는 걸로 한정해서 해석할 게 아니고 거래 과정에 놓이면 되고 그게 내부자가 아니면 된다라는 게 결국 결론이에요. 그래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상대방이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판례 해설을 쭉 읽어보면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인일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주장에 관해서 일단 3번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 이거 그러니까 주장 2죠. 주장 2 같은 경우는 뭐냐면 등록상표가 지금 애당초 식별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논리를 주장을 한 거냐면 몬테소리 판례에서 나왔던 법리입니다. 이거 여기 제 판례집을 보셨으면 등해식 등사자 이렇게 써 있는데 등록상표가 애당초 식별력이 없다라는 거는 등록상표 사용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 판례가 있어요. 명시적으로 딱 있어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는지가 좌우사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주장 자체로 부당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실제 사안이랑 조금 다른 게 실제 사안은 몬테소리가 식별력이 없긴 없어요. 근데 그게 식별력이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해되시죠? 하지만 여기서는 엄밀히 말하면은 로얄비가 식별력이 없진 않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식별력이 있으니까 애초에 네 주장 말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식별력이 가사 없다 하여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좌우할 사유가 아니다라는 이 두 가지 논리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내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로얄비를 섞으면서 로얄비 사실관계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로얄비를 쭉 읽어보면 로얄비가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나와요.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로얄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영문 밑에 잠깐 그냥 뺄게요. 이게 화장품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주장이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화장품의 원재료로 직감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33조 1항 3호가 문제가 돼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안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장의 그 취지가 뭐냐면 로얄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연상할 수 있냐면 로얄 젤리를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다리가 있는데 로얄이라는 거를 이제 찾아보면은 뭐 왕족의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약간 고위층의. 그래서 왕족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연상되는 단어 중에서 로얄 젤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B가 연상을 해주는 게 뭐냐면 벌이죠. 벌을 인식할 수 있는데 벌이 관련돼서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나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꿀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효 심판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떻게 주장을 했던 거냐면 로얄은 로얄 젤리를 직감을 시키고 B는 꿀을 직감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 화장품에 로얄 젤리나
꿀이 있는 것으로 직감을 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화장품에 실제로 그 꿀이 들어있나 로얄 젤리가 들어있나는 중요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충분히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번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여기서 써야 되는 판례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서 알바천국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드래곤플라이 옵틱스 판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식별력이 없다고 본 건지를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볼게요. 옵티스를 보고서 이제 제가 그 A형 때 냈던 거잖아요. 이거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이거 키워드가 뭐였죠? 사람들이 옵티스를 보고서 옵틱을 쉽게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키워드로 나와요. 그때 그 유사하다고 쓰셨죠?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 옵티스에서 옵틱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 얘도 식별력이 미약하다로 갑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상작용을 많이 거쳐서 가야 되는 거면 얘가 식별력이 있는 거고, 가까운 정도에 있으면 얘가 식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김밥천국 사건이랑 알바천국 사건이 있는데 이게 약간 주관적일 수 있는데, 천국이라 그러면은 그 물품이 많은 곳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김밥천국은 김밥이 많은 곳이라고 직감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출을 거치지 않아도 김밥천국의 의미에 의해서 김밥이 많은 곳으로 직감되니까 3호에 해당한다라고 봤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알바천국은 알바가 많은 곳인가요? 이게 정확히 말해서 알바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정확히 말해서 얘네가 알바를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알바가 행복한 곳도 아니고 알바에 관련된 그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곳이에요. 그거를 직감한다고 보기에는 연상을 너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3호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거는 이 자체가 식별력 없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얘도 식별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번에 A형에서 냈던 일동 사건 봐도 그렇죠. 일동 사건에서 막걸리의 산지로 유명한 건데 거기서 약주에 대해서도 산지 인식으로 봐가지고 무효심판에서 인용이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있으면 거기까지도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로얄 B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얄 자체 의미는 왕족에 이런 건데 로얄이 들어가는 것 중에 원재료 같은 거? 로얄 젤리?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2번 연상이 가야 돼요. 그리고 B 자체가 여기가 허니가 아니고 B잖아요. 그러니까 B는 벌인데 벌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화장품의 원재료로서 로얄 젤리나 꿀이 사용됐다라고 직감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암시 강조까지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직감하기까지는 부족하다라고 봐서 번호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던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연상작용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여기서 이제 쓰실 게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이걸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 기초 GS에서 자세히 한번 그냥 그대로 냈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는 다시 안 냈거든요. 제가 이번 회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만 자세히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관지거객은 쓰셔야 되겠죠. 상표에 관점, 지도상품에 관계, 거래 실정, 객관적으로 판단. 일단 이거를 첫 번째 쓰셔야 되고, 두 번째로 쓰시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사자식 공특독을 쓰시면 돼요. 이거 3호랑 7호입니다. 그래서 사자식 공특독을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쓰셔도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그 두 구성이 결합한 경우에 구성 전체를 하나로 봐서 식별력을 판단해야 된다, 이거 얘기를 해요. 이거 그 차지 나오 판례에 나온 법리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로얄을 독점하는 거거나 B를 독점하는 거면 독점 적응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A형 때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회통념상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거나 공익상 특정인의 독점이 부적당하면 식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근데 누가 B를 독점하거나 로열을 독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화장품에 대해서. 하지만 결합해서 독점을 하는 거면
그 특허법이랑 논리가 비슷하게 가게 되는데 로얄 B만을 독점하는 거지 로얄이나 B를 독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특허랑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논리로 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하면서 또 나오는 게 방금 그 판례 써주시고 그 암시 강조에 그러니까 이 판례는 언제 써주시는 거냐면 암시 강조 정도는 될 때 이거 써주시는 거거든요. 암시 강조 정도로는 안 된다. 이 판례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사실관계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로얄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로얄 젤리가 안 들어간 화장품이 꽤나 많다라는 사실관계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로얄 크림 이렇게 써 있을 때 그냥 좋은 크림 정도로 인식을 하는 거지 그게 꼭 로얄 젤리가 들어갔다고 인식을 하진 않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하나도 안 드렸죠. 원래 사실관계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를 반박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식별력이 없다라는 걸 약간은 이 논의를 조금 끌고 와서 전체로서 식별력이 어차피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이거 하나 하셔도 되고 이걸로만 길게 몰고 가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면 로얄이랑 B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그거 써셔도 되긴 하는데 다른 걸로 까는 게 뭐가 있다? 그 등록 상표가 식별력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몬테소리 판례도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일단 두 개 써놨는데 둘 중 하나만 쓰셔도 사실 반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한 논리만 제대로 쓰셨어도 점수를 충분히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너무 없는 얘기는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로얄이 그러니까 이거를 쓰실 때 그 일반 경험칙 정도로 된 거는 쓰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B면 벌이고 벌에서 꿀을 연상해야 되니까 연상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B 자체가 꿀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는 쓰셔도 괜찮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정 중에서 증거를 조사해야지 나오는 사실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로얄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로얄 젤리가 들어가지 않은 화장품은 많다는 거기서 이제 법정 공방에서 나왔던 구체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줬을 때 포섭하게 되면은 약간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너무 깊게 포섭을 하시면 좀 안 좋긴 합니다. 일단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논점이 뭐냐면 동일성에 대한 논점이에요. 자, 이것도 좀 어려운데 자, 동일성에 대해서 자, 이거를 좀 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 판례가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복습을 하고 갈게요. 119조 1항 3호에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것이라고 써있다라고 하면 틀리다 그랬죠. 제가 이거는 안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119조 1항 3호에는 뭐가 있었는 거냐면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만 그냥 써있어요. 그래서 해석하는 판례가 기본 판례가 있는데 첫 번째 판례가 뭐냐면 등록상표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말하고 이렇게 기본으로 시작하는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상표의 범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등록상표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등록상표와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 거다라고 해서 통동범위까지 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유사범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근데 판시가 이거를 이제 이 유사를 앞에서 말할 때가 있고 뒤에서 말할 때가 있는데 플로우는 보면 이거예요. 동일성이라는 그 부분은 자체와 사통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생각하실 게 있는 게 표장을 변형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잘 볼게요. 이거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원심 포섭을 보면은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를 갑자기 안 써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얘가 쓸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거 한글 플러스 음역에서 한 부분을 쓰면 생각나는 가장 기본적인 판례가 뭐죠? 컨티넨탈이죠. 그래서 컨티넨탈 판례를 사실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제 어떤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냐면 대문자로 컨투어 코일을 받아놓고 대소문자를 섞어서 컨투어 코일을 썼거든요. 실제 사안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변형도 일어나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그래서 이 판례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비슷한 문구인데 등록상표와 사회통념상 동일한 범위까지 변형한 상표도 포함한다라는 문구로 쓰는 판례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이게 그래서 이거랑 같은 취지지만 변형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 답안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쓰셔도 돼요.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대문자가 소문자로 되면서 영문으로 썼다는 거는 포섭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그 정도 변형은 사통동 범위의 변형이다.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영문 그대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제 소설문 3번을 보면 이제 어떤 사실관계를 섞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코스젤 오일 사건을 낸 거예요. 그래서 코스젤 오일 사건을 볼 때는 일단은 등록상표의 그 지정상품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정상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말해주고서 그게 그 상표랑 똑같은 범위를 말해주는데 그 지정상품 자체뿐만 아니고 사통동 범위까지 포함한다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다음에 판단을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품형용, 사유공수 등이라고 해가지고 품형용 생판수랑 똑같은 건데 약간 다른 문구를 쓴 다음에 상품 자체의 속성과 거래 실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지정상품과 사용상품과 봤을 때 품형용 생판수로 그걸 두 개를 유사 판단을 해봐요. 근데 그게 사통동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이다로 봐주고 그 범위를 넘어가면 유사상품에 대한 사용이다라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판시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게 품형용 사유공수라고 말하긴 했지만 품형용 생판수랑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온 예시가 다른 거죠. 뒤에는 똑같습니다. 상품 자체의 속성과 거래 실정. 근데 제가 그 판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유사 판단할 때도 이 문구 쓴 판례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게 꼭 문구가 특이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아무튼 이게 품형용 생판수랑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냥 품형용 사유공수를 예시로 썼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용 재구통 이걸 봐서 뭐 기능 뭐 재료 용도 이런 걸 봐가지고 상품을 해석하고 그거랑 등록받아 놓은 상품을 해석한 거랑 대비 판단을 했을 때 사통동인지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게 되는 거냐면 등록상표는 스킨케어용 화장품이라고 딱 박아놨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기능, 재료, 용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사회통념상 스킨케어용 화장품 사러 왔어요 라고 하면은 뭐 글리세린을 이렇게 담아서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올리브영에서 파는 그런 완제품 화장품을 말하는 거라고 사회통념상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논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상품류 분류상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스킨케어용 화장품이면 완제품이겠죠. 근데 얘가 판 거는 뭐냐면 막 500, 지금 제가 줄인 건데 원래 720kg짜리 드럼통에다가 글리세린과 무슨 폴리 어쩌고를 섞어가지고 이거를 원료를 팔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원료를 판 거는 품질이나 형상이나 용도가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품질이 그냥 그러니까 일단 형상만 봐도 다르죠. 전혀 완전 다른 케이스 같은 게 담겨 있고 용도가 화장품은 직접 얼굴에 바를 수 있는 건데 이 원재료는 다른 거를 섞어야지 얼굴에 바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품질도 당연히 다르죠. 그런 다음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은 소매자들이 그냥 사겠지만 저쪽은 화장품을 제작하는 공장 같은 데서 도매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에 등록상표에서 그 원부에 써 있는 지정상품과 실제로 사용한 상품이 사통동 범위가 아니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이 아니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코스젤 오일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투어 코일 판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해설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문제를 내기가 참 괜찮아요. 이게 사실 이걸로 길게 내긴 어려운데, 만약에 제 생각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30점으로 내긴 어렵고, 이게 문제 내기 좋겠다,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컨티넨탈이랑 섞고, 뭐랑 섞고, 이런 게 가능해 하겠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일논점으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마스미 판례가 나왔을 때, 마스미 판례의 일부분만 사실 나온 거거든요. 거불복 일사부재리 부분이 안 나왔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부분만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주장 1 보면은 통상사용권이 뭔지 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A형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교수님들 특강 체계표를 보면은 통상 사용권 나왔을 때 의나 의미 정도가 보통 1점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안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판례가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인 일반론은 써주세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이다. 아니면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부작위 청구권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내가 써도 너는 아무 말도 나한테 못한다 라고 해서 부작위 청구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은 제3자 대항 요건이다. 그러고서 이제 판례를 인용을 하는데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검토를 한다 그러면 요식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바 타당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다 사내이사다 반드시 포섭을 해주신 다음에 그 제3자도 아니다. 그 대항 문제도 없다라고 하니까 통상사용권이 된 거니까 주장 1은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포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설문 2번에 보면은 주장 2는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몬테소리 판례죠. 등록 상표가 실제로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사용 여부를 좌우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문제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좌우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로얄 B 사건을 제가 섞었으니까 혹시 일반 경험칙적으로 알 수 있는 포섭이라면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로얄과 B 결합한 거로는 전체로서 꿀을 직감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암시 강조다. 이거 정도 써주시고 가사 식별력이 없어도 취지상 이게 그 의사가 중요한 거니까 주장 자체로 부당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반박을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 주장 3번 보면은 등록상표 범위죠. 그럼 여기가 제가 보통은 등동말 자통동 판례를 쓰는데 여기서는 변형 판례를 좀 써놨어요. 그래서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이것도 취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컨티넨탈 판례 써주신 다음에 사안의 경우 보시면 여기서 일부를 소문자로 변형하였어도 라는 문구를 조금 더 넣어줬어요. 사안 포섭에서. 결합해도 새로운 관념 없고 어느 한 부분 생략 사용에도 호칭도 같다. 그리고 일부를 변형했어도 사통동이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원래는 동그라미 1, 2번이면 될 텐데 동그라미 3번을 좀 더 넣어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문자가 섞여서. 자, 그래서 주장 4는 뭐냐면 대법원 판례에서 메인 쟁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 서류에 관한 논점인데 그 상품에 관한 거래 서류에 표시해서 전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되는데 널리 알린 건 아니지 않냐라는 반박이 들어왔던 사안입니다. 이해되시죠? 상고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상고 이유입니다. 사용행위에 대한 규정을 해석해보면 거래 서류에 관한 광고 행위의 반포 등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되는 거 아니냐. 널리 알린 거면. 근데 이 정도면 한 명한테 줬는데 무슨 널리 알렸냐라고 반박을 한 사안이에요. 하지만 그 법문에 보면 밑에 이렇게 써 있는데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표시를 하고 반드시 이걸 써주셔야 돼요. 상품 거래 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 상대방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부 집단에서 한 게 아니고 그 이외로 나갔다라는 의미라고 이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했다면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라고 해서 이거 특허 법리를 여기다 약간 쓴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원래 판례에서도 특허 판례를 자꾸 가져와서 거기서의 반포 의미, 계제 의미 막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좀 살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시해서 널리 알리는 행위니까 사용에 해당한다. 이걸 잘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문구는 별로 어렵지 않지만 분석이 들어간 걸 보면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을 분석한 거기 때문에 워딩을 좀 잘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용 심결 될 거니까 이제 소급 소멸하겠죠. 근데 제가 밑에 잘못 써놨네요. 4페이지 맨 밑에 119조 1항 6호라서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6항이죠. 6항 죄송합니다. 그래서 6항이 인용 심결 효과여서 6글자니까 6항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암기법이 밑에 119조 1항 6호가 아니고 6항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두 개를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자통동인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3개를 써주셔야 되죠. 기용 재구통을 써주셔야 돼요. 지정상품은 기능, 용도, 재료, 구체적 거래 실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랬더니 지정상품은 완제품이다로 이제 내시고 그 지정상품은 뭐냐면 그 유사 범위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을 비교할 때 뭐로 한다? 속성과 거래 실정을 한다는 상품 유사 판단 기준을 그대로 쓴다. 하지만 이때는 약간 문구가 특이하게 품형용 사유공수로 나오긴 했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쭉 보셔가지고 아래대로 포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면할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가기 전에 잠시만요.
네, 이제 컨투어 코일 제가 그 심결례부터 판례 정리 자료라고 따로 드린 게 있는데 그 자료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게 케이스 노트에서 보시면은 이게 그 프로라고 돼 있어서 열람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찾아서 따로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해 놓은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제가 이거 볼 때 보셔야 되는 부분 체크 다 해놨으니까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01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특허 심판원에서는 컨투어 코일에 대해서 사용을 인정 안 해서 불사치 인용이 됐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일단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논점이 뭐냐면 02페이지 왼쪽 아래에 G큐브 스페이스가 통상 사용권자인지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약을 안 한 통상 사용권자라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다? 대표자면서 사내이사 등기가 되어 있고 묵시적 설정이 가능한 바 통상 사용권자는 맞다라고 이거는 이때 인정이 돼요. 그리고서 올라가면서 이거는 다툼 없는 사실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처음에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쭉쭉 넘어가 보시면 아무튼 그래서 인정이 안 됐다. 네.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 이제 특허법원부터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사용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면은 인용 판결이 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보게 되는 거냐면 계약 6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상품에 관한 거래 서류입니다. 이거 법문 문구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상품에 관한 거래 서류의 표시까지는 갔는데 그게 널리 인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문구를 이제 해석해서 보는데 07페이지에 보시면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논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소문자로 쓴 거는 변형도 되고 그러니까 컨티넨탈 판례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피고는 07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실사용 그 표장들이 여기에 표시돼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나 보급된 바는 없다라고 해서 널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급될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넓게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석한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 이제 묵살이 되고서 이거 뒤에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한다? 09페이지 가보면은 법리로 최초 설시를 해요. 거래 서류에 대한 비슷한 판시는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 법리를 명확히 정리해서 이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 그리고 일반 공중에 속하는 이런 문구를 넣은 게 이게 최초 판시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행위에 대해서 널리에 대한 최초 판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 다수인일 필요가 없고 공중에 속하면 된다. 내부자는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문구 다 살리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1심부터 다 봤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웨딩쿨 사안이에요. 그래서 웨딩쿨이 이게 원래 대구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건데 여기서 이제 웨딩쿨을 사용을 한 거죠. 근데 다른 곳에서 사용한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만 사용한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쟁점을 명확히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쟁점이 일부 지역에서 사용한 거로는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된 그 선사용 표장으로 볼 수 없다 일까요? 그거는 쟁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허법원이든 대법원, 그러니까 특허법원이랑 대법원이 이게 갈린 사안인데 둘 다 뭐는 이견이 없냐면 일부 지역에서 사용된 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사용된 건 상관이 없는데 인식이 이 안에서만 이루어진 걸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은 뭐 정확히는 사실 여기도 넣어야겠지만 전국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의미가 되게 어려운데 약간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결국에 그냥 이거예요. 일부 지역에서 사용됐더라도 전국적으로 인식을 거쳐야 한다라는 게 특허법원의 논리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조금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그 분량이 넘침에도 그냥 100점 넘치게 좀 써드린 특허법원이 있는데 제가 판례 집에도 각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논거를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얘가 왜 이런 식으로 요구했냐면 12호는 인식도도 그 3단계면 되는데 상표 상품 범위를 봤을 때 상표는 유사면 되고 상품 범위가 이제 꽤 넓다. 인사호트까지 된다. 그러면서 부정한 목적도 안 요구한다. 그러니까 실무상 12호 통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역적 범위까지 좁게 보면은 등록주의를 형해화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2호는 좀 특수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논거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건 특허법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 건 딱딱 키워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등록주의에 형해할 문제가 있다. 다른 요건과 비교했을 때. 근데 이제 대법원은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딱 그냥 해버리고서 기존 판례 그냥 그대로 해요. 여기서 말을 해주는 게 뭐냐면 반드시 전국에 걸쳐 수요자 거래자에게 알려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쟁점은 사용이 전국이어야 된다, 사용이 일부여도 된다가 아니에요. 일부 사용일 때 인식의 범위가 전국에 걸쳐야 되는지, 일부 지역 인식만으로 괜찮은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 선사용표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섬이 있어요. 섬인데 한 1000명 살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출인 됐다고 아무도 등록 못 받으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설해 주실 때 어떻게 해설해 주시는 분이 있냐면, 저도 수업을 들었을 때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 송석 판례 법리를 생각해서 이걸 이해하면 된다라고 예시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거는 좀 너무 극단적이니까 조금 빼고, 대구에서 인식된 것만으로 이거 전체 등록을 못 받게 하려면 대구에서의 인식도는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송석에서도,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그 좁은 지역, 그러니까 벽돌로 만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정 재료나 용도로 한정된 그 벽돌에 대해서 특출인이 됐어도 전체를 배제할 수 있다고는 말을 해주잖아요. 송석에서도. 하지만 그런 한정이 없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전체의 지정상품의 등록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되었는지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 재료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그 논리로 설명해 주시는 다른 강사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딱 읽어보면은 딱 들어봤을 때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있는 글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논문이 딱 2편이 있거든요. 근데 별로 이렇게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국에 걸쳐 사람들이 안다는 것 자체가 원래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분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원래 다른 요건을 따질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충청도는 아나요? 뭐 제주도는 아나요? 이렇게 하나씩 다 물어보지 않잖아요. 원래 인식이 전국에 걸쳐 요구하는 건 당연히 아니므로 당연한 판시를 했을 뿐이다라는 분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딱히 의미 있는 분석이 제가 찾아봤지만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분석이. 근데 이 얘기는 그럼 송석 판례 얘기를 왜 해주시는 거냐면, 특허법원 판례에서 송석 판례를 인용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 논리를 차용을 하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라서,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제가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튼 대법원에 따라해서 쓴다는 느낌으로만 쓰시고 너무 평가를 이렇게 송석을 정확하게 언급하면서까지 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특허법원의 논리를 깼거든요. 근데 잘 읽어봐도 어디까지 깬 건지가 범위가 조금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특허법원에서 송석을 인용한 건 맞는데 어디까지 깼는지가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평가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이 문구 그냥 정확히 외워주시는 게 낫습니다. 반드시 전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질 필요 없이 국내 일반 거래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그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지면 된다라고 해놓고 그냥 대구에서 매우 유명하다는 걸 포섭을 잘해주는 게 이 문제를 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분석이 없는데 그 차이를 물어보기는 제 생각엔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아무튼 제가 이걸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 싫어서 항상 뭐 나왔나? 하고 찾아보는데 뭐가 자꾸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까지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오히려 정확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거 논리대로 그냥 써주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역사를 보셔야 되는데 그 민법 750조죠. 750조 맞죠? 750조에 보면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규정을 근거로 원래 특허법이든 상표법이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허법과 상표법에 별도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생겼고, 그래서 그냥 이거를 각 법에 입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표법에는 몇 조에 있냐면 109조에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제가 기억하기로 특허법은 128조 1항인가요? 뭐 거기 있지 않나요? 그쵸? 네,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거는 이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볼게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되려면 요건 사실이 4개가 필요하다고 보통 말을 해요. 고의 또는 과실 있고, 위법 행위가 있고, 근데 여기서의 위법 행위는 이게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침해여야 돼요. 침해로 인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3번은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4가지가 요건이. 이해되시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손해에 대해서 증명을 할 때 이거 민소법 판례를 잘 읽어보시면 이거 판례들이 다 있는데, 손해를 입증한다는 건 2가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 손해의 발생이 있고 손해의 액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거 2개를 나눠서 생각하는 순간 쉬워져요. 이게 처음에 제가 이 판례를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이게 다른 말인 거를 몰랐거든요. 처음에 손해는 손해 발생과 손해 액수를 입증해야 돼서 손해가 발생했어 라는 것까지 입증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기각이에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걸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판례 태도는 뭐죠? 손해 발생, 여기서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무채재산권의 특성상 손해의 액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110조의 규정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를 입증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보통 규정이 뭐가 있는 거냐면 본 규정은 손해액 추정 규정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규정이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발생을 상표권자가 입증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손해 발생에 대해서 상표권자가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입증하는 게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염려 내지 개연성만 입증하면 된다라고 해서 입증의 정도를 낮춰줍니다. 이거 민소법이랑 똑같은 거니까 민소법 생각하시면 돼요. 민소법에도 뭐 개연성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환경오염 막 그쪽 하면은. 그래서 이게 입증의 정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10중 8구 정도 되는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근데 거기서 또 추정하는 법리를 하나 더 제시해 주는데 동종 영업을 만약에 하고 있으면 여기서 손해가 발생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 염려 내지 개연성이 바로 입증이 된다라는 이걸 해주니까 발생을 입증하기 굉장히 편한 구조를 해놨다. 하지만 자동 입증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판례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냐면 이거 특허나 상표나 똑같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인과관계는 나머지를 다 입증하면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를 입증을 했으면. 이거 찾아보시면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해를 해서 내가 손해가 생겼어. 근데 그거를 내 상표권을 뻔히 침해를 하고 있는데 인과관계까지 이게 별도로 입증하는 게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건지 인과관계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뭐냐면 상표권자가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는 손해가 불발생했다고 부인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원래 구조상 증명 책임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추정이고 염려 내지 개연성으로 줄여준 거기 때문에 여전히 입증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손해 불발성에 부인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이유부 부인 같은 거를. 근데 여기서 판례가 그냥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학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민소법은 굉장히 항변의 의미를 엄격하게 보는데 다른 법에서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이 사례예요. 여기서 그냥 상대방이
손해 불발생의 항변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표현 그냥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입증 책임이 전환돼서 항변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손해 발생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손해 불발생 항변을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러면 손해 불발생 항변의 사유가 뭐가 있는가를 봤을 때 상표의 경우에는 등록받고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손해 불발생 항변 사실이 된다라는 판례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잘 이어서 써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어디 있죠? 110조 4항에 있죠. 5항인가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함진역 사후용 그쪽에 있잖아요. 이게 판례가.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게 왜 그쪽에서만 논의가 되는 거냐면,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특허법에서 책 읽어보시면 합리적 사용료 그 부분 쪽에,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용료 그쪽에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최저 손해액의 보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없어도 이거는 사용료를 못 받은 건 손해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최저 규정이라서 그렇게 해놨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표법에서는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못 받는 거면 다른 건 당연히 못 받는 게 일단 당연한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런 거고, 그 앞에 있는 규정들을 그럼 따져보면 되는데, 앞에 산정 규정이 있고 2항이 삭제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가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뭐냐면, 손해액 산정 이 규정은 뭐냐면 상대방이 판 만큼 내가 양도할 수 있던 수량이 감소했다라고 해서 상대방의 판 수량과 내 수량 감소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팔고 있지 않은 사람은 수량의 감소가 있을 수 없어서 번호는 원래 적용이 안 돼요.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이거 이해되실까요?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는 특허 논문 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손해액도 이게 그러니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원래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내 손해액을 원래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상대방이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액이 있으면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라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의는 여기서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손해가 있을 것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뭐가 있죠? 밑에 있는 규정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손해를 인정하기 위한 자료 등이 폐기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손해가 발생했으면 전제를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쓰실 때는 그거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표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다른 것도 있지 않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정신적 손해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논의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정도 사안에서는 다 안 된다라고 한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좀 됩니다. 약간 여지만 열어두고 그 상태에서 논점을 하나 추가해 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위조상표 침해예요. 자, 위조상표 침해 같은 경우에는 법정 손해배상 청구인데 제가 어떻게 외워라 그랬냐면 법손청은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니까 111이라고 했죠. 그래서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실손해배상의 예외라고 평가가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동일 범위 침해면 1억 원까지 그냥 주는 거죠. 손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라고도 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용할 여지가 있나를 그 논점으로 삼아볼 여지가 있어요. 동일 상표라면. 근데 이 요건으로 그걸 막아놓으려고 뭘 해놨죠? 상표권자가 사용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법문으로 박아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격히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얄짤없다 이렇게 해서 자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냥 그 웨딩쿨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 판례를 그냥 잘 써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평가가 없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래서 특허법원 이거는 생략을 해도 되는데 공부하실 때 쓰라고 그냥 넣었어요. 원래 지울까 하다가 그냥 넣었고 밑에 있는 문구를 정확히 외우신 다음에
사안포섭 끝 부분에서 잘 써주시면 돼요. 국내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상인 되었을 정도는 알려졌다라는 문구로 딱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통적인 문구이기 때문에 그게 바뀐 게 아니라는 거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추정 같은 경우에는 9페이지 보시면 산정을 할 때는 양도수량 감소가 있어야지 이게 산정을 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거 못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매출액 감소 이런 게 손해가 없는 거라서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바 110조 3항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10조 4항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 쓰실 게 손해 불발생 항변이 된다라는 꼭지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꼭지가 손해 불발생 항변 중에서 등록상표 불사용이 들어가는지 꼭지 하나. 항상 이 두 가지로 써주셔야 돼요. 이 논의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밑에는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적용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법문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보면 위조상표라서 논점 되는데 이거 사용 안 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짧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문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어반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조치 문제를 물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34조 1항 7호 같은 거에 조치를 물어보기가 너무너무 좋은 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A형 때 제가 A형을 3월에 들으신 분이랑 4월에 들으신 분이랑 마드리드 문제를 제가 조금 바꿨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내드릴 건데 분할 출원이 이제 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들으셨나요? 분할 출원이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원래 안 되는 걸로 문제를 냈다가 국법상으로 문제 냈다가 그냥 개정법으로 풀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았고 그렇게 문제를 냈거든요. 연도를 조금 바꿔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3월에 들으셨던 분들. 마드리드 그 꽃 모양 도형 나오는 문제 있었잖아요. 제가 연도만 바꿔가지고 논점을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상표권 공존동의제 개정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 방법이 뭐냐면 2024년 5월 1일 이후에 등록 결정일이 도래하는 경우라고 붙이게 써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 이후에 출원됐을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아직 등록 결정이 안 됐으면은 이 시행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행법에 뭐가 있냐면 공존동의제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공존동의제는 조문이 뭐가 있는 거냐면 34조 1항 7호 단서가 있어요. 이거는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단서니까. 근데 가끔 뭐로 나올 수 있는 거냐면 35조로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외우기 쉽게 6항으로 넣어줬어요. 상표 공존 동의가 6글자죠. 그러니까 상표 공존 동의가 6글자니까 35조 6항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뭐가 들어왔냐면 취소 사유에서 5조의 2가 들어왔어요. 취소 사유에서 5조의 2가 들어왔는데 이건 뭐냐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공존 동의를 할 때 선등록 상표권자가 동의를 해주고 뒤에 사람이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앞뒤 사람 구별 없이 동의를 해준 사람이든 동의를 받은 사람이든 한 사람이 등록 상표를 그러니까 자기 상표를 상품의 유사 범위에서 부정 경쟁 목적으로 쓰면 취소한다고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품 범위만 늘린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부정 경쟁 목적은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려는 거겠죠. 그러니까 판례가 없기 때문에 타인 상표가 유명해졌을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만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부정 경쟁 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판례는 없지만 90조 3항에 보면은 부정 경쟁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등록상표의 신용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등록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정 경쟁을 하려면 누가 신용을 쌓아놨는데 내가 거기에 올라타는 느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인식도가 생겼을 때 이게 논점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보시면 자, 어반시스를 ABC에 대해서 출원을 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밑에 선등록 상표가 뭐가 있었냐면 어반시스 이렇게 쓰인 게 있고 이게 상품 A에 대해 있습니다. 그리고 필체만 조금 다른 어반시스가 있는데 이게 상품 C에 대해서 선등록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거절 이후 통지를 했을 때
내가 그 거절 이유 통지가 타당한지 등을 설명하시오라고 이제 소설문 1에 드렸는데, 자, 일단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되겠죠? 이 어반시스랑 이거 아반시스로 써 있는 거는 유사하지 않죠? 근데 판례를 뭘 써야 되는 거냐면, 호칭이 유사할 여지가 있어요. 어반시스, 에반시스 이래가지고. 하지만 외관이 현저히 달라서 비유사다라는 결론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그 판례를 써주시고서 얘는 애초에 상표가 달라서 적용될 여지 없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남아요. 그러면 이제 주장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차이면 S를 C로 바꿨다는 약간의 필체면 차이가 있지, 호칭도 똑같고 너무 지금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반박하는 걸로 조금 써주셔도 사실 오픈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거라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다투기가 어려워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얘한테 지금 봐야 되는데, 자, 아까 이거 날짜를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5일장이 열리면, 이거 맨날 하니까 쪽팔린데, 자, 이거 5일장이 열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죠? 그러니까 그 시장 5일장 열린다고 하면 이제 할머니들이 막 보따리 막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공존을 하게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5일장이 열리면 공존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이후에 등록 결정이 오면 이거 이렇게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연도 외우시면 돼요. 딱 봤을 때 올해 5월 1일 이후에 그 등록 결정이 되는 지금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18년도 통지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돼서 얘한테 동의받아서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A는 얘가 비유사하죠, 상품이. 그래서 이거는 먼저 따로 등록을 받게 뭐 분할 출원 하든가 하고, 이거는 뭐 삭제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삭제 분할 출원해서 좀 다퉈보겠다,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내가 어떻게든 비벼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상표권 양수하겠다 하셔도 되고, 뭐 이거는 쓰는 게 좀 더 많긴 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정도는 상표 비유사를 길게 쓸 만한 게 없어요. 뭘 다르다고 하기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자,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소설문 2번 같은 경우에 뭐냐면, 그러니까 1회, 2회 보면은 거절 이유 통지 제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대응을 못했다 라고 하면은 상표법에는 특이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절차 계속 신청 제도죠. 이제 갑자기 간담이 서늘해지는 절차 문제가 나오면 그게 어딨지를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거절 이유 통지 조문이 몇 조죠? 상표법에서? 특허법에선 62조 아닌가요? 63 아닌가요? 아니 말고, 자, 그 여기서 55조에 보면은 거절 이유 통지 규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외우시면 되는 거냐면, 저쪽에서, 그러니까 거절 이유 통지는 보통 날라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거절 이유 통지가 오면은 오 날라온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 날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절 이유 통지 규정. 근데 또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거절 이유 통지를 나중에 가보시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OA라고 해요. OA. 이것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OA니까 55조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뒤에 게 좀 더 고급스럽지만 앞에 게 기억이 더 잘 날 겁니다. 자, 그래서 55조에 보면은 거절 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기간 규정이 있는데, 여기 사망에 보면은 절차 계속 신청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의하셔야 되는 게, 민소법이랑 똑같은데 불변 기간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냐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 기간을 못 지킨 경우에는 추후 보완 제도가 있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뭐 2개월, 1년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아무런 요건 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2개월 이내에. 이해되시죠? 그냥 절차 계속 신청해달라 그러면 그냥 받아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사업상 바빠서 못 냈어도 내도 됩니다. 이걸 주의해 주셔야 돼요. 특이 제도이기 때문에 갑자기 물어보면 좀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뭐가 있는 거냐면, 거절 결정까지 확정이 됐대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무슨 기간을 놓친 거죠?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기간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제도가 두 가지가 생겨요. 이 경우에는. 첫 번째로 생기는 게 뭐냐면, 추후 보완이 있는데, 이건 특허나 상표나 똑같아요. 심판을 청구할 기간에 놓쳤을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면 가능합니다. 이게 18조인가 19조인가에 있어요. 그리고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심 사유가 있다면, 그래서 터치 정도 해주신 다음에 둘 다 지금 자기가 바빠서 안 된 거는 안 될 것이다. 이거는 확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뜬금없는 조문 문제가 가끔 나와서 이걸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상품 BC를 삭제 보정했으나, 그러니까 지금 맨 위에 보면 이것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문제가 이어져요. 이거 위에 거가 독립적이라는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절 이유 통지가 1, 2로 났었는데,
최종 거절 결정은 1로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사안에서 얘가 상품을 잘못 보정해가지고 겁을 심해서 상품을 다시 추가하다 보니까 2가 다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 경우에 거절 이유 통지를 한번 다시 해주고 기각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기각 심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절 이유 통지를 줘야 되는지 문제가 된 판례가 안드레 판례가 있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절 이유 통지는 한 번 줬지만 거절 결정의 이유로는 안 한 거예요. 그럴 때 겁을 심해서 의견서 개출기를 줘야 되는지.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규정이 123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 이유 통지 규정을 겁을 심해서 준용을 할 때 언제 거절 이유 통지를 다시 해줘야 되는 조문이 123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외웠지만 거절 이유 통지 조문이 몇 조였죠? 55조였죠. 오, 거절료가 날라오고 있어. 이렇게 외우셨죠. 근데 안드레 판례가 이게 보시면 앙드레김 할 때 진짜 안드레거든요. 그래서 앙드레김 같은 거 쇼를 보면은 워킹을 할 때 이렇게 1, 2, 3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박자를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1, 2, 3가 들어간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 판례가 나오면 123조와 55조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데 조문 찾을 때 이거 괜히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123조랑 55조 이렇게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미리 통지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심결 취소 소송 심리 범위 논점과는 달라요. 그거는 한 번이라도 통지했으면 상관없다 조문인데 여기서는 한 번 더 통지해야지 기각 심결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지를 또 해줘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설문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등록을 받았다. 그 다음에 유명해졌다라고 사실관계 드렸습니다. 근데 선등록 상표 이쪽에 C만 등록받아놓은 얘가 갑자기 B에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취소 사유가 뭔지. 자, 그러면 제가 공식처럼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등록받고 자기 범위에서 안 사용하면 논점이 2개가 생겨요. 불사취랑 부정사용. 이게 2가지가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에 유사상품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불사용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약간 러프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상품 범위가 A랑 유사해지는 쪽으로 상품을 바꿨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유사 범위 사용이라는 게 권고유 출품에서, 그러니까 119조 1항 1호의 권고유 출품에서 유가 뭐냐면 등록상표를 대상상표와 유사하게 변형해서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소유자 오인 혼동 우려가 커지는 경우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상표가 써 있긴 하지만 취지가 법조문에 보면 유사 상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품을 가까이 하는 것도 그쪽의 취지로 맞춰서 본다면 유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134를 쓰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밑에 거는 24년 5월 3일에 출원했어요. 그럼 뭐죠? 5일장 이후에 했으니까 공존동인 제도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거 안 사용하고 다른 상품에 쓰고 있으면 뭐가 추가가 된다? 5조에 2가 추가가 된다. 이것만 좀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관계 어떻게 드렸냐면 동의해준 사람만, 그러니까 동의받은 사람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둘 다 적용됩니다. 이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4번 PD 하기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밥을 드셔야 되는데. 자, 문제 4번에 말표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메디팜 사건을 낸 거예요. 메디팜.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등록상표를 요렇게 이게 2개를 등록을 받아놓고 실제 사용은 뭐 한쪽 부분만으로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90조 3항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90조 1항 1호에는 자기의 상명,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제한된다고 써있죠. 근데 그 경우에 부정 경쟁 목적이 있으면 적용이 안 된다는 예외가 3항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부경목은 3글자죠. 그러니까 이게 3항에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부경목 3글자니까 3항에 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부정 경쟁 목적이 뭐냐면 등록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상표 범위를 넓히는 판례가 거북표고 상품 범위를 넓히는 판례가 메디팜이라고 이해하셔도 좀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디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재에 대해서 등록받고서 유명해진 거는 약국 체인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 상표권자한테 신용이 생겼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상품이 이 좁은 데서 되는 게 아니고 넓은 범위에서로 봐준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거북표 판례는 전체로 등록받고 일부만 사용한 사안에서도
그 원심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냐면 동일하다고 우겨가지고 봐주는데 대법원에서는 동일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은 형성된다 라고 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표를 꼭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뭐 일부 사용해도 허용된다 라고 해서 이 범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낸 거니까 그걸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건범심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보제가 있죠. 제가 여기 상표적 사용은 안 써놨는데 제 생각에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상표적 사용도 쓰셔도 돼요. 그래서 보호 범위를 보면 표품이 나오는데 뭐 거북이 요부다 이렇게 보시고 뭐 이건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 그 효력 제한 쪽에 보면은 부정경쟁 목적이 있는데 그 방금 말했던 판례들을 쭉 다 써주시면 됩니다. 부정경쟁의 목적은 등록 상표 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인데 그게 판단 기준이 동기 알았는지 사정이라는 주관적 사정, 목적, 지리적 인도성, 현재적 사용 상태 같은 객관적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그게 신용을 얻게 된 경위가 문제되지 않는다. 지정 상품에 대해서 주식성을 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메디팜. 그리고 일부 사용으로도 이미 부정 사용이어서 취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 상표 자체에 대한 그 신용 형성이 인정된다라고 한 이게 거북표 판례 이거 두 개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뒤에 거를 보면은 정당한 사용 논점이 있는데 이 약간 이건 오픈이에요. 근데 일단은 두 번째 걸 볼게요. 앞에 뒤에를 볼게요. 6페이지 소설문 2번입니다. 청구 전에 50개를 제조해서 보관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50개를 제조해서 보관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형식적으로 표시 행위는 하긴 했죠. 그래서 약간 애매해요. 근데 그 판례에서 정당한 사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표시한 그게 상품의 개념에 부합해야 되고 국내에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거나 유통이 예정 중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50개밖에 안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되게 지금 엄청 유명해질 정도로 큰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애가 50개만 만든 다음에 창고에 쌓아놨으면은 유통 예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실제로 이런 거 같은 거 판단할 때 양이 적으면 그 양도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결론 오픈이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유통 예정 아니다로 가셔서 정당한 사용 아니다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 거는 그냥 조문 문제죠. 청구 후 그 취소 사유 소멸 그게 발생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빨리 보면 자, 10페이지에 보면 그 어반시스 창작한 문제죠. 34조 1항 7호 있는데 유사 판단 기준 쓸 때 어반시스는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는 유사해요. 청감이. 하지만 전체 외관상 차이가 현저함으로 비유사하다라는 말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선등록 상표 1은 비유사 주장할 수 있지만 2는 제 생각에 안 돼요. 근데 이 시기는 지금 출원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C는 삭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시면 됩니다. 사실 C, B를 다 삭제하시는 게 맞긴 하겠네요. 여기는 C, B를 다 삭제하시는 게 맞죠. 42페이지의 맨 위에 보면은 C는 삭제하였는데 B, C를 다 삭제해야죠. B랑 C가 유사한 거니까. 자, 여기서 이거 한 번씩 고쳐서 다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의견서 제출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5호 거절유 통지가 오고 있어 해서 3항에 보면은 불기책 사유 같은 거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절차 계속 신청 제도가 있어요. 이거 있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추후 보완이 있고 재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적인 사유로는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안드레 판례는 뭐 기억하라고 그랬죠? 55조 그리고 1, 2, 3 걸어가는 123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쭉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 특허법원에다가 심취소를 제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위법이 지금 뭐죠? 실체적 판단에 위법이 없고 절차적 하자만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면은 파기해봤자 어차피 환송을 해주니까 그냥 거절유 통지 다시 하고 시작되는 거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도 파기해야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심결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적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이 있어도 파기환송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언급해 주실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취소도 소송물 이 논의 좀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언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은 네,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말씀드리고 16페이지에 보면 5의 2가 있죠. 이거 앞사람, 뒷사람 다 상관없다.
상표는 동일해야 되는데 상품은 유사범위고 부정경쟁 목적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그래서 말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섞은 거죠. 자, 여기서 심리 범위에서 상보제를 제가 쓸 건데 심리 범위를 지금 쓸 때 법적 성질을 왜 쓰는 거냐면 법적 성질이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의 심리 범위에 대한 근거가 돼요. 왜냐면 자체의 기술적 범위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대상 상표와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대상 상표가 효력 제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등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 범위를 말할 때 법적 성질을 같이 써주시는 판례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뭐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플러스 알파로는 그걸 좀 배워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다 설명드렸죠. 뒤에 거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뒤에 거는 다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받고 자, 이거 그 한 장짜리로 돼 있는 거북표 판례 하나만 볼게요. 이게 케이스 노트에서 안 쳐지는 건데 따로 다운을 받았는데 자, 이것도 이거예요. 그 사실관계 중에서 부정 경쟁 목적이 있다라는 걸로 그 메디팜 사건에서 가장 그 유력하게 제시됐던 것 중에 하나가 걔네가 원래 동한가 그 약품 주식회사였는데 이름을 바꿨죠, 메디팜으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했죠. 근데 여기서 똑같이 거북표도 원래는 등기 자체를 안 했었는데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등기를 해요. 그래서 부정경쟁 목적이 있다는 게 포섭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비슷한 거긴 하지만 이게 상호를 바꾼 거든 새로 등기를 하는 거든 똑같죠, 사실. 그러니까 부정경쟁 목적이 한 근거가 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을 믿고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어서 밥을 드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